거대한 계략이었습니다. 연간 6.5% 성장하던 경제가 1.5%로 추락했고 20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으며 투자 부적격 국가로 전락하는데 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중심에 삼성이 있었어요. 베트남 재무장관은 제 눈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따위 필요 없다고요. 삼성이 떠나면 다른 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했죠. 하지만 6개월 후 삼성의 베트남 철수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제 고객들이 수천억 원을 잃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4,300억 원의 세금 폭탄, 40도 폭염 속 예고 없는 전력 차단, 10년 약속의 일방적 파기.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자존심이 판단을 흐렸죠. 그리고 삼성은 한마디 항의도 없이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15년간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을 분석해온 수석 애널리스트죠. 저는 베트남을 적극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제 고객들에게 베트남 정부채를 사라고 했고 베트남 기업에 투자하라고 권했으며 이 나라가 다음 기적을 만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한국가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만이 신뢰를 깨뜨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삼성의 베트남 철수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왜 한 나라의 10년 암흑기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하노이 시내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라 베르티칼의 VIP룸에서 저는 베트남 재무장관 응우엔 반탕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제 옆에는 홍콩에서 온 펀드 매니저 2명이 있었고 장관 옆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가 자리했죠. 테이블 위로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우리는 베트남 정부채 30억 달러 규모 투자건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지난 5년간 연평균 6.5% 성장했다고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자랑했죠. 외국인 직접 투자는 작년에만 360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400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베트남에 온 거였으니까요. 제 고객들의 돈 수천억 원을 이 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였죠. 홍콩 펀드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베트남 경제에서 외국 기업의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요. 전체 수출의 72%를 외국인 투자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특히 삼성 하나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했죠.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위험 수준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라고 장관이 운을 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이 삼성에 의존한다고 착각하는데 정반대라고 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 의존하는 거라고 강조했죠. 베트남의 젊고 우수한 노동력 없이, 안정적인 정치 환경 없이, 완벽한 물류 인프라 없이 삼성이
어디서 이만큼 효율적으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베트남이 삼성을 먹여 살리는 거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단언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베트남의 1억 인구는 평균 연령이 32세였고 식자율은 95%를 넘었으며 정치적으로도 30년간 안정을 유지해 왔죠. 중국이 인건비 상승으로 매력을 잃어가는 시점에서 베트남은 완벽한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세계은행도 베트남을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최대 수혜자로 점치고 있었어요. 제가 작성한 투자 리포트에도 그렇게 써놨죠. 기획재정부 차관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세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베트남도 외국 기업들에게 제공하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재검토 중이라고 했죠. 15년 전 투자 유치를 위해 약속했던 5% 법인세율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춰 15%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에 약간 긴장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재무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삼성 같은 기업들은 어차피 베트남을 떠날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에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했고 20만 명을 고용했으며 수백 개 협력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간주했죠.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베트남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그게 장관의 확신이었어요. 제 귀에는 그 말이 오만으로 들렸지만 동시에 맞는 말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중앙은행 부총재가 덧붙였습니다. 인도를 예로 들며 그쪽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인프라가 낙후됐다고 평가절하 했어요. 인도네시아는 규제가 복잡하고 관료주의가 심하다고 했죠. 멕시코는 치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베트남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거점은 없다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조금 불만이 있어도 결국 베트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분석이 표면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봤어요. 홍콩 펀드 매니저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기존 약속을 일방적으로 바꾸면 신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요. 국제 투자자들이 베트남을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죠. 장관은 손을 저으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적 흐름이고 베트남만의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모든 나라가 똑같이 적용하는 새로운 룰이니까 기업들도 이해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죠. 저는 그 순간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장관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뭔가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기업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낮은 세율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었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정부,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시스템. 그게 진짜 투자 환경의 핵심이었죠. 15년간 신흥시장을 분석하며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마카롱이었어요. 장관이 여유롭게 마카롱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국어라는 단계를 넘어섰다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위치에 올라섰다고 했어요.
테슬라도 애플도 베트남 투자를 원하고 있고 유럽 기업들도 줄을 서 있다고 자랑했죠. 삼성이 떠나면 다른 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뉘앙스였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베트남 경제의 70% 이상이 외국 자본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사실을 망각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숫자들은 분명했습니다. 6.5% 성장률, 360억 달러 외국인 투자, 95% 식자율, 1억 젊은 인구. 베트남은 실제로 강했고, 그래서 장관의 자신감도 근거가 있어 보였죠.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홍콩 펀드 매니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장관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고요. 삼성을 무시하는 태도가 위험해 보인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만이 아니라 자신감이라고, 베트남은 실제로 그럴 만한 조건을 갖췄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택시 창밖으로 하노이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관련 리포트를 다시 검토했어요. 제가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권고안이었죠. 베트남 정부채 매수 강력 추천, 목표 수익률 연 8%, 리스크 낮음. 그렇게 써놨더군요. 하지만 오늘 만찬에서 들은 장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삼성 없이도 괜찮다는 그 확신, 대체 불가능하다는 그 오만함, 한국 기업 시대는 끝났다는 그 선언이요. 저는 리포트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창밖으로 하노이 야경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에는 차들이 질주하고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소가 끄는 수레가 다니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베트남은 정말 변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변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착각이 곧 재앙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철수라는 재앙 말이죠. 2주가 지났습니다. 12월 초였어요. 저는 홍콩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지만 베트남 관련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아침에 블룸버그 터미널을 켰는데 속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전자 현지 법인의 법인세 감면 연장 거부 통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정말 하는구나 싶었죠.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베트남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어요. 15년 전 투자 유치 당시 약속했던 5% 법인세율 적용을 올해까지만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15%로 정상화한다는 내용이었죠. 추가세 부담액이 연간 약 4,300억 원 규모라고 추산됐습니다. 협상이나 유예 기간도 없었어요.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동료 애널리스트였어요. 베트남 뉴스 봤느냐고 물었죠. 저는 지금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거 위험한 신호라고,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건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했죠. 투자자들이 베트남을 어떻게 볼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답했어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적 흐름이니까 기업들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라고 변호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주 전 만찬에서 들었던 장관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삼성은 어차피 떠날 수 없다는 그 확신, 베트남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그 오만함이요. 이게 바로 그 확신을 실행에 옮긴 거였어요. 문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였습니다. 삼성이 정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수를 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대표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고 했어요.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죠. 베트남 측 담당자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 기준이니 이해해 달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추가 협상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삼성 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요. 보통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성명을 내거나 항의를 하거나 최소한 유감을 표명하죠. 그런데 삼성은 완전히 침묵했어요. 공식 입장도 없고 언론 인터뷰도 없고 심지어 비공식 코멘트조차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15년간 신흥시장을 분석하며 배운 게 있다면 침묵이 때로는 항의보다 더 무섭다는 거였습니다. 저녁에 삼성 본사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친구였어요. 베트남 상황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죠. 그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본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경영진이 긴급 회의를 여러 번 했다고 했어요. 베트남 철수 시나리오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귀띔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요? 그렇게까지 할까요?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신뢰의 문제라고 했죠. 15년 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장기 투자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은 법인세고 내일은 전력이고 모레는 또 뭐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는 게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이 떠날 수 없다고 확신했지만 정작 삼성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 간극이 문제였죠. 베트남은 자신들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삼성은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판단이 맞을까요? 저는 아직 베트남 편에 서 있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베트남 상황을 설명하며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베트남의 기본 여건은 여전히 강하고 삼성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거라고 예측했죠.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링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제 판단이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긴급 뉴스가 떴어요.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죠. 12월인데도 이상 고온 현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했고 베트남 전력공사가
선택적 단전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산업단지가 집중 타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추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박림과 박장 산업단지의 전력이 예고 없이 차단됐다고 했어요. 삼성, 인텔, LG 등 주요 공장들이 모두 포함됐죠. 30분 전 통보였다고 합니다. 생산 라인이 긴급 정지됐고 진행 중이던 제품들이 폐기 위기에 처했으며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베트남 정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어요. 산업용 전력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죠. 기업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기업보다 중요하다는 논리를 강조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모르는구나 싶었죠. 제 전화기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었어요. 베트남 정부채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데 대책이 뭐냐고 물어왔죠. 저는 일일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시적 혼란일 뿐이라고, 베트남의 기본 여건은 변하지 않았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삼성 박린 공장 현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평소에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던 곳인데 지금은 완전히 꺼져 있었죠. 주차장에 직원들이 모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삼성 측은 노 코멘트로 일관했어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또 그 불길한 침묵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베트남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제가 놓친 게 뭘까요? 2주 전 만찬에서 느꼈던 그 위화감이 뭐였을까요? 장관의 확신은 어디서 왔고 그 확신은 왜 위험했을까요? 답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베트남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홍콩 야경이 보였습니다. 빅토리아 항구 너머로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건물들 어딘가에 베트남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고객들도 있겠죠. 그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안심시킬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300억 원 세금 폭탄과 예고 없는 전력 차단. 이 두 사건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전조일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만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2월 중순이었어요. 전력 차단 사건 이후 베트남 정부는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국가 비상 상황이었다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죠. 삼성을 포함한 피해 기업들에게 보상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리되는구나 싶었거든요. 베트남 정부도 너무 심하게 나갔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다른 기업들은 성명을 내거나 유감을 표명하거나 보상을 요구했죠. 인텔은 강력히 항의했고 LG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며 일본 기업들은
현지 대사관을 통해 외교 채널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완벽한 침묵을 유지했어요. 공식 입장도 없고 항의도 없고 심지어 보상 요구조차 없었죠. 저는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15년간 신흥시장을 분석하며 배운 게 있다면 기업의 침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는 체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다른 하나는 준비, 조용히 다음 수를 두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삼성의 침묵이 어느 쪽일까요? 저는 전자이기를 바랐지만 후자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죠. 인도 쪽에서 재미있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삼성이 뉴델리 인근 노이다 지역 공장 부지를 추가 매입했다는 거예요. 약 50만 평방미터 규모라고 했죠.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지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동료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확장한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고 있다고 했어요. 현지 인력 채용 공고도 대규모로 올라왔다고 했죠. 생산직 2만 명, 엔지니어 3천 명 규모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 증설이 아니라 새로운 메가 팩토리를 짓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타이밍이 묘하다고 베트남 사태 직후라는 점이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인도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삼성의 인도 투자 현황을 검색했어요. 이미 노이다에 대형 공장이 하나 있었죠. 2018년에 지은 곳으로 연간 생산 능력이 6천만 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부지를 매입했다는 건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물량이 어디서 올까요? 베트남밖에 없었습니다. 인도 정부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최근 제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PLI 스킴이라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자제품 생산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죠. 법인세 감면은 기본이고 토지 무상 제공, 인프라 구축 지원, 전력 우선 공급까지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이 15년 전 삼성에게 제공했던 조건과 똑같았어요. 차이가 있다면 인도는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신뢰를 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외국 기업 유치를 독려했고 관료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무엇보다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보장했어요. 베트남이 방금 깨뜨린 바로 그 신뢰를 인도는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죠. 저는 2주 전 만찬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가 인도를 비웃었던 장면이요. 전력이 불안정하고 인프라가 낙후됐다고 평가절하했었죠. 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니 상황이 달랐어요. 인도는 지난 5년간 전력망에 천문학적 투자를 했고 고속도로와 항만을 대폭 확충했으며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더 이상 10년 전 인도가 아니었어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베트남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2가지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의 강점을 분석한 문서, 다른 하나는 삼성의 인도 투자 정보였어요.
둘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의 숫자들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올해 성장률 6.5% 달성 예상, 외국인 투자 400억 달러 돌파, 실업률 2% 유지.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숫자 이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법인세 일방 인상, 예고 없는 전력 차단, 그리고 삼성의 불길한 침묵. 이 세 가지가 조합되면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베트남 현지 소식통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죠. 삼성 방린 공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한국 본사 임원들이 여러 차례 방문했고 공장 내부에서 대규모 회의가 열렸으며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소식통은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산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공장을 축소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가요?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다고 했죠. 삼성 측은 여전히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상사에게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했어요. 삼성이 조용히 베트남 철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죠. 인도 공장 확장과 베트남 생산 감소를 연결하면 물량 이전 시나리오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확실한 거냐고, 단순 추측 아니냐고요. 저는 확실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고 기업의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죠.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베트남 포지션을 줄여라고 만약 정말 삼성이 움직이면 시장이 패닉에 빠질 거라고 했어요. 우리 고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오후에 고객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베트남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고만 말했죠. 일부는 동의했지만 많은 고객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베트남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빠지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숫자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15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표면 아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삼성의 침묵은 항의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탈출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탈출구가 열리는 순간 베트남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만약 삼성이 베트남 생산의 30%만 인도로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 수출은 6% 감소하고 직접 고용은 3만 명 줄어들며 협력사 매출은 20% 타격을 받을 거라고 계산됐어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전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창밖으로 홍콩 야경이 보였습니다. 새해 첫날인데도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금융의 도시는 쉬지 않았죠.
저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숫자를 믿고 성장률을 믿고 정부의 말을 믿으며 돈을 넣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삼성이 지금 조용히 짐을 싸고 있다는 걸, 베트남 철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요. 1월 두 번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는데 블룸버그 터미널에 빨간색 속보 알림이 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베트남 생산 물량 일부를 인도로 이전한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정말 하는구나. 정말로 베트남 철수를 시작하는구나 싶었어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단독 보도였어요.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방寧과 타이응우엔 공장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 노이다와 벵갈루루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죠. 규모는 연간 약 3천만 대, 베트남 전체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전 시기는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년 내 완료 예정이라고 했어요. 삼성 본사 공식 보도자료 링크를 열어봤습니다. 문구가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베트남을 언급하며 비난하거나 정부 정책을 문제 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생산 거점을 다각화한다는 설명뿐이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전력 차단 사건 2달 만에 나온 발표였죠.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었어요. 베트남 정부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였죠. 지금 당장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손실이 얼마나 날 것 같으냐고, 왜 미리 경고하지 않았느냐고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리스크 경고를 보냈다고 답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제 말을 믿지 않았었죠. 지금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홍콩 펀드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기 펀드가 베트남 정부채를 50억 달러 보유하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파는 건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매도하면 바닷가에 팔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회복될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오전 10시쯤 베트남 증시 개장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가부터 폭락이었어요. VN 지수가 개장 5분 만에 3% 급락했고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삼성 협력사들 주가는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였어요. 시장은 제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대응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오후쯤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삼성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베트남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고 안심시키려 했죠. 하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삼성 하나가 베트남 수출의 20%를 차지했는데 그중 30%가 빠진다는 건 전체 수출의 6%가 증발한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베트남 연간 수출액이 약 3,500억 달러인데 6%면 210억 달러가 사라지는 겁니다.
GDP 대비로 환산하면 약 5%포인트 타격이었죠. 올해 성장률 전망 6.5%에서 210억 달러 수출 감소를 빼면 실제 성장률은 4% 초반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하향 조정을 의미했어요. 동료 애널리스트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베트남 투자 의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제였어요. 누군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고, 누군가는 즉시 매도 의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저는 중간 입장을 취했습니다.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되 완전 매도까지는 권고하지 말자고 제안했어요. 아직 다른 변수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삼성이 움직이면 다른 기업들도 재검토할 겁니다. 인텔도 LG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두 베트남 투자 계획을 다시 살펴볼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정부라는 인식이 한번 박히면 신뢰를 회복하는데 10년도 모자랄 수 있었죠. 베트남은 지금 그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인도 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성명을 냈어요. 삼성의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고, 인도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모든 외국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죠.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베트남이 신뢰를 잃는 바로 그 순간에 인도는 신뢰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유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신용도 경쟁이었죠. 저는 2주 전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가 인도를 비웃었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하고 인프라가 낙후됐다고 깎아내렸던 그 말이요. 하지만 지금 삼성은 그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인프라가 베트남보다 나아서일까요? 아니었어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보장했고, 베트남 정부는 약속을 깼죠. 기업들은 완벽한 인프라보다 예측 가능한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저녁 무렵 신용평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디스가 먼저 발표했어요. 베트남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죠. 보고서를 읽어보니 핵심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결정이 외국인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삼성의 베트남 철수 결정을 직접 언급하며 이것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도 곧 따라왔습니다. 같은 날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가 동시에 베트남을 경고한 겁니다. 이건 국제금융시장의 강력한 신호였어요. 베트남은 위험하다고, 투자를 재고하라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알리는 거였죠. 국채금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0.5%포인트 급등했어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의미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객들에게 보낼 긴급 리포트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정했습니다. 베트남의 신뢰 위기, 삼성 철수가 의미하는 것. 본문에는 냉정하게 분석을 담았어요. 삼성의 베트남 철수는 단순한 생산 거점 이동이 아니라 신뢰 붕괴의 첫 번째 도미노라고 썼죠. 다른 기업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고 베트남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마지막 문장을 쓰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2달 전만 해도 베트남을 강력 매수로 추천했던 사람이었어요. 고객들에게 이 나라가 차세대 중국이 될 거라고 확신시켰죠. 하지만 지금 저는 비중 축소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베트남 정부가 스스로를 망친 걸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창밖으로 홍콩 야경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금융의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았죠. 저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베트남 자산을 팔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손실을 최소화하려 애쓰며 왜 진작 빠지지 않았는지 후회하면서 말이에요. 삼성의 베트남 철수 발표는 단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를 증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철수 발표 이후 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베트남 관련 손실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고객들의 포트폴리오가 평균 15% 하락했고 일부는 20%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더 떨어질 거냐고, 언제 회복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인텔이 공식 성명을 냈어요. 베트남 호치민 반도체 후공정 공장 증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이었죠. 2년 전부터 추진해온 15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고용 인원만 5천 명이었고 베트남을 아시아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그게 지금 중단된 겁니다. 인텔 보도 자료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침체였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말해주고 있었죠. 삼성 발표 일주일 만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인텔도 베트남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고 삼성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15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본 겁니다. 오후에 더 나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LG전자가 하이퐁 디스플레이 공장 2단계 투자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8억 달러 규모였죠. 공식 이유는 시장 상황 재검토였지만 업계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리스크 때문이라는 거리요. 법인세 인상, 전력 차단, 삼성 철수, 이 세 가지가 조합되면서 베트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 30% 이전에 인텔 15억 달러, LG 8억 달러를 더하면 총 얼마일까요? 단순 합산으로도 30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겁니다. 베트남이 작년 한 해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400억 달러였는데 그중 75%가 한순간에 사라진 셈이었죠.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세했습니다. 다낭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발표였어요. 아직 취소는 아니었지만 재검토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 신호였죠. 구글도 같은 날 베트남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을 중단했습니다. 하루 만에 4개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상사가 급히 소집한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베트남이 투자 환경 측면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이제 회복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거라고 분석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고,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전례가 있으면 아무도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말 골드만삭스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베트남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2단계 하향 조정한 거예요. 리포트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와는 장기 사업을 할 수 없다. 본문을 읽어보니 더 강경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이 치명적 결함이라고, 삼성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어요. 모건 스탠리도 뒤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베트남 성장률 전망을 6.5%에서 4.2%로 대폭 하향 조정했어요. 근거가 명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급감, 수출 둔화, 고용 감소,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분석이었죠. 특히 전력 차단 사건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인프라 불안정성이 치명적 리스크라고, 아무리 인건비가 싸도 전기가 끊기는 나라에서는 첨단 제조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JP모건의 리포트였습니다. 베트남 관련 펀드 청산을 권고한 거예요. 완전 철수 권고였죠. 이유가 적나라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 기업을 적으로 돌렸다고, 국민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투자자를 희생시켰다고, 이런 정부와는 파트너십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어요. 국제금융시장에서 베트남은 이제 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블랙록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그들이 베트남 투자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어요. 리포트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베트남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15년 커리어에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블랙록이 한 나라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건 거의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베트남 증시는 또 한 번 폭락했습니다. VN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삼성 발표 이후 2주 만에 15% 하락한 겁니다. 외국인 자금이 하루에 5천억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죠. 거래량도 급증했는데 전부 매도 물량이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넘쳐났어요. 시장이 패닉을 넘어 공포 상태였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싱가포르 헤지펀드 대표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베트남 정부채 포지션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했어요.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구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펀드 청산까지 갈 수 있다고 했죠. 왜 진작 경고하지 않았느냐고, 왜 매도 권고를 더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리스크 경고를 보냈지만 확실하게 매도하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베트남이 정말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삼성의 베트남 철수 발표 하나가 이렇게 큰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고객은 화가 난 표정으로 나갔고 저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저녁에 베트남 정부의 긴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재무장관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외국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투자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베트남의 기본 여건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추이, 수출 전망, 고용 지표, 모든 게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2주 전만 해도 우상향이던 그래프가 이제는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었죠. 베트남 경제는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2달 전 하노이 만찬이 떠올랐습니다. 재무장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장면이요. 삼성 없이도 우리는 강하다고, 베트남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삼성이 떠나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인텔, LG,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가 베트남을 재평가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홍콩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펀드 매니저가 저처럼 자책하고 있을까요? 베트남의 오만이 만들어낸 재앙은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고통은 베트남 국민들이 겪게 될 거였죠. 리포트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베트남의 신뢰 위기에서 베트남의 자멸로 바꿨어요. 이건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과정이었죠. 삼성의 베트남 철수는 방아쇠였고, 신용등급 강등과 투자 중단은 그 결과였으며, 앞으로 펼쳐질 경제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4월 중순이었어요. 저는 베트남 현장 실사를 위해 하노이로 날아갔죠. 고객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보고해야 했거든요. 숫자로만 보던 재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3개월 전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거리가 한산했어요.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마다 차들로 막혔던 도로가 지금은 텅텅 비어 있었죠. 상점들도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임대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린으로 향했습니다. 삼성 공장이 있는 곳이죠.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상가들이 거의 다 폐업한 상태였어요. 식당, 카페, 편의점, 휴대폰 매장, 옷가게 모두 셔터가 내려져 있었죠. 한때 삼성 노동자들로 붐볐던 거리가 지금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삼성 방린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달라진 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출퇴근 시간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한산했죠. 주차장도 절반만 차 있었습니다. 가동률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게 분명했어요. 건물 일부는 아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춘 거였죠. 현지 소식통을 만났습니다. 삼성 협력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담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죠. 삼성이 인도로 물량을 옮기면서
협력사 주문이 30% 이상 줄었다고 했어요. 작은 업체들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린 지역에만 300개가 넘는 협력사가 있었는데 그중 절반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했죠. 직원 해고가 본격화됐다고 했습니다. 삼성 직접 고용 인력 3만 명이 정리해고 대상이 됐고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요. 그들 대부분은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었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기숙사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2만 명이 살던 곳인데 지금은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고 빨래줄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으며 운동장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죠. 사람이 떠난 자리는 이렇게 빨리 황폐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한때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버려진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한 식당 주인을 인터뷰했습니다. 60대 여성이었어요. 삼성 노동자들을 상대로 10년 넘게 장사를 했다고 했죠. 하루에 500명이 넘는 손님이 왔었는데 지금은 20명도 안 온다고 했어요. 매출이 95% 줄어든 겁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있고 다음 달이면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했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멀쩡한 일자리를 왜 없앴느냐고 원망했어요. 오후에 협력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곳이었어요. 직원 15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30명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대표를 만났죠. 4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그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삼성 주문이 70% 줄었다고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파산할 거라고 했어요.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공장 건물을 팔려고 내놨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무시했다고, 약속을 깨뜨렸다고, 오만했다고 말했죠. 삼성이 떠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삼성은 조용히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삼성이 떠나자 모든 게 무너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분석했던 것과 똑같은 시나리오였으니까요. 저녁에 하노이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현지 뉴스를 봤어요. 메인 화면에 실직자, 시위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총리실 앞에 수백 명이 모여서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구호, 정부는 책임지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경찰이 진압하려 했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런 규모의 시위를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통계청 발표도 나왔습니다. 1분기 실업률이 작년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했어요. 공식 통계가 5%였는데 실제로는 10%가 넘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했죠. 북부 산업단지 지역은 20%에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죠. 다음 날 타이응우엔으로 갔습니다. 삼성의 또 다른 대형 공장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생산량 감축, 인력 감축, 협력사 도산, 지역 경제 붕괴의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노동자를 인터뷰했습니다. 20대 후반 여성이었죠. 삼성에서 5년 일했는데 2달 전 해고됐다고 했어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어디도 채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송금을 못하고 있다고, 어린 동생 학비를 낼 수 없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삼성과 싸울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고 따졌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베트남 정부는 스스로를 파괴했을까요? 3일간의 현장 실사를 마치고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를 정리했어요. 제가 본 것들을 기록했죠. 텅 빈 공장, 문 닫은 상점, 해고된 노동자, 도산한 협력사, 유령 도시로 변한 산업단지. 숫자로만 봤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직접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 악화가 아니었어요. 수십만 명의 삶이 무너지는 과정이었죠. 사무실에 출근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베트남 현장 리포트, 붕괴하는 경제와 사라지는 일자리였어요. 본문에 제가 목격한 것들을 담았죠. 20만 명 실직, 협력사 300곳 도산, 지역 경제 완전 마비. 숫자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참상을 최대한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썼어요. 삼성의 베트남 철수는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니라 한 국가 경제의 붕괴를 촉발한 사건이라고요. 리포트를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반응이 즉시 왔어요. 대부분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숫자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현장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일부 고객들은 남은 베트남 포지션마저 청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현장을 보고 나니 저도 확신이 섰거든요. 베트남은 장기 침체에 빠질 거라고요. 창밖으로 홍콩 야경이 보였습니다. 빅토리아 항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비행거리에 있는 베트남은 지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공장 불이 꺼지고 상점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철수가 만들어낸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였고 더 오랜 시간 회복하지 못할 거였죠.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봄이었어요. 저는 홍콩 사무실 책상에 앉아 베트남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화면에 떠 있는 숫자들이 참담했습니다. 2024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 최종 확정치가 1.5%였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6.5%를 자랑하던 나라가 5%포인트나 추락한 겁니다. 동남아시아 최악의 성적이었죠. 외국인 직접 투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60% 감소했어요. 40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폭락한 겁니다. 신규 투자는 거의 멈춘 상태였고 기존 투자자들도 계약 만료와 함께 철수하고 있었죠.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최대 수혜자에서 최대 낙오자로 전락했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철수 이후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무디스가 또 한 번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베트남 신용 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강등한 거예요. 2단계 연속 하락이었죠. 보고서를 읽어보니 표현이 더 강경해졌습니다.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고 회복에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어요. 10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동료 애널리스트가 물었습니다. 정말 10년이나 걸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죠. 신뢰는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베트남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번 약속을 깬 정부를 누가 믿겠느냐고, 특히 국제 투자자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인도 쪽 소식이 들렸습니다. 삼성 노이드다 공장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 기지가 됐다고 해요. 고용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섰고 연간 생산량이 1억 대를 돌파했으며 협력사 생태계도 완벽하게 구축됐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가져간 물량에 추가 투자까지 더해진 결과였죠. 인도 정부는 약속을 지켰고 삼성은 그 신뢰에 보답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인도 경제 지표였습니다. 작년 성장률이 7.2%를 기록했어요. 베트남이 추락하는 동안 인도는 급성장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죠. 1년 전만 해도 베트남 재무장관이 비웃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아시아 제조업의 새로운 허브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전력이 불안정하다고, 인프라가 낙후됐다고 깎아내렸던 말들이 무색해졌습니다. 제가 인도에 대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베트남이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린 걸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인도는 지난 5년간 인프라에 천문학적 투자를 했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정부라는 신뢰를 구축했어요. 반면 베트남은 단 한 번의 약속 파기로 모든 걸 잃었죠. 삼성 사태가 그 분수령이었습니다. 봄에 국제통화기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결론이 냉정했죠.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외국 자본 유입 없이는 과거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신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어요. 예전의 절반 수준이었죠. 세계은행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베트남이 저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어요. 외국 자본과 기술 이전 없이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없는데 지금 베트남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고 지적했죠. 삼성, 인텔, LG 같은 기업들이 가져왔던 기술과 노하우가 사라지면서 베트남은 다시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경제로 퇴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름에 베트남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 유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재무장관이 직접 미국, 유럽, 일본을 순방하며 기업들을 만났어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베트남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걸했죠.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말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베트남 정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청년 실업률이 25%를 넘어섰다고 해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고 기술을 배워도 쓸 곳이 없는 상황이었죠. 젊은이들이 베트남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로 노동 이주를 가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두뇌 유출이 시작된 겁니다. 베트남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젊고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베트남 국내 정치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어요. 재무장관이 결국 사퇴했죠. 1년 전 만찬에서 저와 마주 앉아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삼성 없이도 우리는 강하다고, 베트남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호언했던 장관이 이제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심도 들었고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는 오만했고 숫자에 취했으며 신뢰의 중요성을 간과했죠.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른 건 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수백만 국민이 경제 침체로 고통받고 있었으며 젊은이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나라를 떠나고 있었어요. 연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은 언제쯤 회복될까요? 무디스가 말한 10년이 정말 걸릴까요? 저는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봤어요. 신뢰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고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도 없으니까요. 기업들은 기억합니다. 투자자들은 잊지 않아요. 베트남이 약속을 깼다는 사실, 삼성을 내쫓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경제가 붕괴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이 됐어요. 베트남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하며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기 침체 불가피, 회복 기간 최소 10년, 신뢰 재구축 필요. 숫자들은 변하지 않았죠. 성장률은 여전히 저조했고 투자는 계속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었어요. 베트남은 10년 암흑기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홍콩 야경이 보였습니다. 새해 첫날인데도 금융의 도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모두가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죠. 삼성의 베트남 철수는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신뢰는 10년 쌓고 하루에 무너진다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2027년 초였어요. 저는 베트남 관련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분석할 게 남지 않았거든요. 베트남 경제는 완전히 바닥을 쳤고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았으며 국제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상태였어요. 삼성의 베트남 철수 발표 이후 2년 만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최신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1.2%였어요. 전년도 1.5%에서 더 떨어진 겁니다. 외국인 투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죠. 연간 100억 달러도 안 됐습니다. 3년 전 400억 달러와 비교하면 75% 감소한 수치였어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매력 없는 투자처가 됐습니다. 제 화면에 인도 자료도 띄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였어요. 인도는 작년 성장률 7.8%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900억 달러를 넘어섰죠. 삼성 노이드다 공장은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의 15%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고용 인원이 8만 명까지 늘어났고 협력사 네트워크는 1000개를 넘었으며 지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베트남 재무장관이 인도를 비웃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하다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베트남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인도는 약속을 지켰고 기업들은 그 신뢰에 투자했으며 경제는 선순환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은 약속을 깼고 기업들은 떠났으며 경제는 악순환에 빠졌죠. 봄에 세계은행이 장기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경제 회복에는 최소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 예측했던 10년보다 5년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유가 명확했죠. 신뢰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번 떠난 기업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은 베트남을 여전히 위험 국가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도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게 베트남 재투자 의향을 물었다고 해요. 대부분이 거절했죠. 이유를 물으니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오늘 약속해도 내일 바뀔 수 있다고, 삼성 사례가 그걸 증명했다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 일본 기업 임원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숫자는 좋았지만 신뢰는 없었다고 말했어요. 젊은 인구, 낮은 인건비, 좋은 위치, 모든 조건이 완벽했지만 단 하나가 빠졌다고 했죠. 약속을 지키는 정부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다른 모든 장점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어요. 여름에 베트남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하노이 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도시가 멈춰 있는 것 같았거든요. 2년 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거리는 더 한산했고 상점은 더 많이 문을 닫았으며 사람들 표정은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박린에 또 갔습니다. 삼성 공장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2년 전에도 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어요. 정문에는 체인이 걸려 있고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으며 주차장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한때 10만 명이 일했던 곳이 이제는 유령 같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상가들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2년 전만 해도 셔터 내린 가게들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건물 자체가 철거된 곳도 많았죠. 재개발할 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었어요. 한때 베트남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였던 곳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어요. 이 지역에서 평생 살았다고 했죠. 삼성이 왔을 때와 떠났을 때를 모두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삼성이 왔을 때는 모두가 희망에 부풀었다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벌고 미래를 꿈꿨다고 했죠. 하지만 정부가 오만했고 삼성을 무시했으며 결국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왜 정부는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오만했기 때문이라고,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베트남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착각했고
삼성이 떠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으며 신뢰보다 자존심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만 쉬었어요. 그 대가가 너무 컸다고,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죠. 홍콩으로 돌아와서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베트남 사태가 주는 교훈, 신뢰의 경제학이었어요. 본문에 지난 2년간 제가 목격하고 분석한 모든 것을 담았죠. 삼성의 베트남 철수는 단순한 기업의 전략적 결정이 아니었다고, 이건 신뢰를 잃은 국가가 치르는 대가에 대한 교과서적 사례라고 썼습니다. 핵심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국가의 경쟁력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베트남은 모든 경제 지표가 좋았지만 약속을 깼고 그 순간 모든 장점이 무의미해졌어요. 둘째, 신뢰는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 베트남이 15년간 쌓은 신뢰가 법인세 인상 하나로 무너졌죠.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것. 베트남은 자신들의 규칙대로 하려 했지만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파트너를 선택했어요. 넷째, 한 번 떠난 자본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삼성의 베트남 철수 이후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떠났고 2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베트남 사태는 모든 신흥시장 국가에게 경고입니다. 오만은 재앙을 부르고 약속 파기는 신뢰를 무너뜨리며 신뢰 없이는 어떤 경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철수는 그 진리를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베트남은 앞으로 최소 15년간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보고서를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베트남에 대한 제 마지막 분석이 될 거라고 덧붙였어요. 더 이상 추적할 가치가 없다고, 회복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 시간 동안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앞서갈 거라고 설명했죠. 베트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철수와 함께요. 창밖으로 홍콩 야경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을 생각했어요. 3년 전 만찬에서 만났던 재무장관, 오만하게 웃으며 삼성 없이도 괜찮다고 말했던 그 사람. 지금 그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역사는 그를 기억할 거라고. 삼성을 내쫓은 장관으로, 베트남 경제를 무너뜨린 사람으로 오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준 사례로 말이죠. 그리고 미래의 누군가는 이 사건을 배울 겁니다. 신뢰의 중요성을, 약속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글로벌 스탠더드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말이에요. 컴퓨터를 껐습니다. 베트남 폴더를 닫았어요. 이제 다른 나라를 분석할 시간이었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다음 기회의 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제가 배운 교훈은 가져갈 겁니다. 국가의 힘은 오만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며 파트너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